안녕하십니까. 나이서 시험평가 교육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서 시험평가 아이서 실장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점검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미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발표자 박종일 책임연구원 또는 IS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스 시험평가 기업평가본부의 박종일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2차전지 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2차전지 산업의 어떤 현안이나 어떤 이슈 등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위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산업의 어떤 최근 현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기업들 간의 어떤 사업적인 차이 등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 여러 가지 2차전지 산업의 여러 이슈 등에 대한 내용을 좀 점검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어떤 제품의 특징이나 산업의 특징 등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전지라고 불리는 이 전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지라는 게 어떤 전극 간의 전위차가 발생하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전지라고 하고요. 이제 어떤 기존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경우들을 화학 전지라고 하고, 물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경우를 물리 전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원자력 전지라든지 태양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물리 전지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배터리 하는 것들이 이제 화학 전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전지에서도 한 번 사용을 하고 이제 다시 충전이 어려운 것들이 이제 1차 전지이고요. 충전과 방전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제품, 이런 걸 또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전지라고는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화학 전지, 그 중에서도 2차 전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는 또 이제 구성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나뉘어지는데요. 이 중에서는 최근에는 에너지 밀도나 수명 같은 게 우수한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게 주력 솔루션으로 부상을 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초의 2차 전지라고 불리는 게 납축 전지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지금도 자동차 시동용 전지 등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성능 측면에서 리튬이온 전지가 우수한 가운데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이제 기존의 납축 전지를 대체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니켈 카드뮴 니카드 전지나 니켈 수소 전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쪽에서 어떤 면도기라든지 몇 군데 제품에 사용되긴 하지만 어떤 유해성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사용이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튬 이온 전지가 주력 솔루션으로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2차 전지가 또 형태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셀, 모듈, 팩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셀들을 묶어서 이제 모듈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모듈들을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팩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팩이 전기차에 탑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2차 전지 업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여기서 셀을 만드는 업체 혹은 셀이나 모듈까지 만드는 업체들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 이 정도까지가 2차 전지 업체라고 분류가 되고요. 이 뒤에 있는 2차 전지 팩, 배터리 팩은 2차 전지라고 분류가 되긴 하지만 주로 이제 OEM이나 자동차 OEM이나 전문 패커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가 2차 전지라고 가리키는 내용,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는 내용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은 주로 앞에 있는 셀이나 모듈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의 어떤 기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의 재료에서 이제 주로 4대 핵심 재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 분리막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원가나 성능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재가 양극재거든요. 양극재는 이제 셀 원가에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주요 성능인 에너지 밀도라든지 등을 좌우하는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재로 양극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양극재 종류별로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양극재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배터리에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3원계, NCM, NCA 양극재를 주로 만들고 이게 탑재된 배터리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NCM 배터리, NCA 배터리라고 부르고요. 중국 기업들이 예전부터 주력으로 해온 건 이제 LFP라는 영양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튬, 인산철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에너지 밀도나 출력이나 어떤 저온에서의 성능 특성 등은 좀 삼원계 대비 불리합니다. 하지만 어떤 안정성이나 가격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LFP의 비중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셀이나 모듈, 그리고 이제 셀의 재료인 재료 등이 이제 2차 전지의 범위다. 협의의 범위는 2차 전지 범위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2차 전지의 그 밸류체인상 앞단과 뒷단의 것들, 예를 들어서 소재를 만드는 광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셀이나 모듈을 활용한 이 앞에 전기차나 ESS 같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다 쓰고 난 그 2차 전지를 이용한 어떤 특정 산업, 사용후 전지에 관련된 밸류체인 등이 있는데, 이 밸류체인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밸류체인 전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리튬 밸류체인을 보시면 먼저 광물 원자재 쪽 어떤 리튬, 니켈, 코발트, 그리고 흑연 같은 주요 이제 광물들이 이제 있어서 이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소재 등을 만들게 됩니다. 양극재나 분리막, 전해, 음극재 같은 이제 주요 소재들이 만들어지고, 이걸 조합을 잘 하게 되면 이제 배터리 셀이나 셀을 통해서 이제 모듈과 팩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음은 이제 이것들을 전기차에 적용을 하거나 ESS에 적용을 하거나 IT 제품 등에 적용을 하거나 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대략 비중은 한 전기차가 한 70% 조금 넘게, ESS와 IT 제품이 한 10에서 15% 정도씩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는 밸류체인이 이제 뒤쪽에 사용후 전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 쓰고 난 이제 배터리를 같은 용도로 재사용을 하는 거죠. 수명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배터리를 재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전기차용으로 썼던 거를 재제조해서 ESS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성능이 좀 부족해서 다 쓰고 난 배터리를 이제 재사용을 넘어서 재활용, 리사이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재활용된 건 다시 앞단에 광물 원자재 쪽으로 이제 광물을 뽑아내갖고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쪽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클로즈 루프를 형성하고 있는 게 현재 2차 전지 밸류체인의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미국이나 EU 같은 주요 국가들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규제를 펼칠 때 소재나 셀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이 광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용후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규제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2차 전지는 현재 기술이 굉장히 빠르고 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소재나 이제 구조의 설계나, 그리고 이제 공정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성능, 에너지 밀도로 대표되는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는 것, 전기차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 어떤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이 산업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계속적으로 성능 개선을 해야 되고, 이 성능 개선이 되지 못하면 자칫 도태될 수가 있고, 기존의 이제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진부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산업 내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기차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성장성의 어떤 근간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특징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전기차라는 것이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 여전히 좀 주행거리가 짧고요. 충전 속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충전소 찾기도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사용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전기차만의 특징의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어느 정도 좀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정부 차원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혹은 전기차를 이용했을 때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메리트 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전기차를 판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적 기반이 전기차의 성장 동력을 이제 견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이 정책이 일반적으로 추진이 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적으로 정책의 강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시장의 성장성이 다소 좀 둔화되거나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이 어떤 산업의 리스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2차 전지 셀이나 소재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의 장치 산업의 특징도 갖고 있긴 한데,
이쪽에 아래쪽 그래프 중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 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같은 이제 산업에 비했을 때 수익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산업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고정비 부담, 대규모 투자에 대한 고정비 부담이나 개발 비용 등이 이제 고정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방에 자동차 고객을 전방하고 있는 이제 산업 특성상 자동차 부품과 이제 수익성장에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이 때문입니다. 보시면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대부분 다 수익성이 한정했을 때 한 뭐 높은 뭐 후반대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셀이나 소재 같은 2차전지 산업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게 현재 산업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좀 재무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래쪽 그래프들이 왼쪽에는 이제 산업의 어떤 그 산업별로 투자 부담 등을 이제 비교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운전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 내용을 먼저 보면은 어떤 2차전지 쪽은 자동차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대비했을 때 이익 창출 규모 대비 투자 규모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증설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2차전지는 지금 현재 그 산업이 워낙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부담이 큰 편입니다. 미리 선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주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투자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이제 글로벌의 생산지를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등이 증가를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산업 초기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다른 산업 대비해선 그 산업 투자에 대한 부담이 높다라는 게 재무적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운전자금에 대한 부분도 자동차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산업 대비 2차전지 쪽은 이제 운전자금 부담이 큽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산업의 특성인데요. 워낙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뭐 성장하고 있는 수요 혹은 이제 수요와 이제 생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금 등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재고 자산 등이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운전자금 회전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 측면에서 좀 제약이 되고 있어서 어떤 현금 흐름이 잘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점 이런 점도 어떤 다른 산업 대비 2차전지 산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 산업의 최근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시장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요. 2차전지는 사실은 좀 최근하고 과거 한 10년 전 정도하고는 이제 어떤 산업의 이제 용도 등에 대한 용도나 이제 수요에 대한 모습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2차전지 사용되는 내용이 노트북이나 뭐 휴대폰 혹은 전동공구 같은 이런 쪽 IT 제품 등에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제 2020년 정도 전부터, 뭐 그전에도 전기차 잘 팔렸지만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한 2020년 정도부터는 전기차용에 대해서 2차전지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으로 보면은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용 ESS용 수요도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 ESS의 성장성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 비중은 보시면은 전기차용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기차의 수요 그리고 전기차의 업황이 2차전지 수요와 업황 등을 결정하는 구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시장 규모를 나눠보면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계속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은 전기차에 대한 그 산업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의 전기차가 다른 지역 대비 보급도 많이 되고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렴한 전기차 모델도 많이 나와 있고 OEM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다시 또 많이 나는 선순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하지만 이제 보시면은 중국과는 달리 좀 유럽이나 뭐 북미 같은 경우에는 뭐 22년이나 23년까지는 성장이 나쁘지 않았지만 최근 성장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 한 1월에서 9월까지 3분기 누적까지의 있던 성장률을 보면요. 뭐 중국은 여전히 20% 이상, 중국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을 제외한 이제 유럽과 북미 같은 기타 지역을 했을 때는 성장률이 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전년 대비 역성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의 성장 동력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월별로도 좀 살펴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월 정도를 빼면은 뭐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좀 성장률이 높게 나옵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춘절에 영향이 있었고요. 명절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자동차 판매 감소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외에는 굉장히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수요가 부진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의 최대 전기차 수요 국가가 독일인데요. 독일이 뭐 한 3월부터 해서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는 상황입니다.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유럽이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전기차 판매가 유럽과 북미 등에서 부진한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연초부터 이제 정책적인 어떤 동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올해 초에 미국과 유럽 모두 이제 어떤 연비 규제 등이 약간 완화가 되고 뭐 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순수 전기차 판매 목표 비중을 낮추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런 내용인데요. 약 그 비중으로 봤을 때 약 한 10% 조금 넘게 빠졌는데, 요거는 이제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전기차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 미루는 효과가 됩니다. 어떤 이렇게 규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OEM들도 굳이 뭐 전기차를 판매를 뭐 맞춰 사기보다는 전동화 시점을 1, 2년 정도 늦출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만큼 전기차 판매가 좀 위축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관점에서도 보조금 등이 감소하면서 그 판매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독일의 전기차 구매 가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22년, 23년에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긴 하지만 보조금을 충분히 그때는 주고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영한 실질 가격은 내연기관차랑 전기차 가격이 격차가 크지 않아서 판매가 잘 될 수가 있었는데요. 독일이 2023년 12월에 이제 보조금이 일몰되면서 2024년에 제공하기로 했던 보조금조차도 일몰이 되면서 보조금이 사라졌고 전기차가 실질적인 가격 부담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부진하게 되었고 전년 대비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상당히 판매가 많이 낮아졌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OEM의 입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제 OEM은 사실은 전기차를 굳이 이제 서둘러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OEM은 아주 오랫동안 내연기관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생산 시설도 그렇고 연구 개발도 그렇고 많은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가 전기차 수익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예를 들어 포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전기차 수익성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 50% 가까이 되었었고, 이것이 점점 좋지 않아져서 2024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테슬라나 BYD 같은 선도적으로 전기차를 잘 하고 있던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 경쟁을 하면서 업계 전체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좀 내려와 버렸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 쪽에서 가이던스가 영업 적자가 한 7조 원 정도가 날 것 같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정책적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가 정책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판매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보니 OEM은 이제 굳이 전기차를 서둘러 확대하기보다는 이제 그만큼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줄이는 비중을 하이브리드를 늘리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에서처럼 내연기관차가 줄지만 그만큼의 하이브리드로 전환하고 있는 게 올해 어떤 OEM들의 전략적인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차전지 쪽 시장 점유율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래쪽 그래프는 왼쪽은 전기차 셀 어떤 마켓쉐어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그 어떤 마켓쉐어에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 시장의 마켓쉐어입니다.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점 보시면은 이 2차전지 셀 같은 경우는 상위 기업들 시장 점유율이 꽤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뭐 글로벌도 그렇고 비중국도 그렇고 상위 5개 기업이 점유율 합계가 80%가 넘고요. 특히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 시장에서는 90% 가까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국내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DI 같은 국내 3사 모두 시장 지배력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부분 등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이제 최근에 업황 등이 좀 안 좋아진 면도 있긴 하지만 사업 어떤 경쟁력 자체는 이제 산업의 다이내믹스를 고려했을 때는 꽤 우수한 편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 여기는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그중에서 양극재에 대한 마켓 쉐어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그 양극재에서도 이제 3원계 제품과 LFP 제품을 합산한 이제 마켓 쉐어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3원계 쪽의 이제 마켓 쉐어입니다. 앞에 셀 기업들의 마켓 쉐어랑 비교했을 때 특징은 이쪽은 상대적으로 기업들 간의 점유율 격차가 크지가 않나요? 뭐 상위 5개 기업의 점유율 합계를 보시면 20%에서 30%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국내 기업들이 주력하는 게 이제 3원계 제품인데 이쪽에서 이제 에코프로 비행이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 쉐어는 사실은 9%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셀 쪽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뭐 2위 기업, 3위 기업들과 큰 차이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굉장히 좀 높다. 상대적으로 이런 게 이 양극재 시장 쪽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극재 외에 이제 분리막이나 양극재 전해액 같은 다른 소재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은 경쟁 강도 측면에서는 양극재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떤 상위 기업들의 점유율이 집중도가 높아서 경쟁 강도 자체는 양극재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어떤 제품의 어떤 중요도, 원가나 성능 측면에서의 중요도가 양극재 대비는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들은 전후방 어떤 밸류체인에서의 전후방 기업, 산업과의 어떤 교섭력 측면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제품들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선 좀 불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들은 보시면 양극재 대비했을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각 소재들, 뭐 대부분 1위 기업 모두 상해은첩이나 BTL이나 텐치 등 전부 다 중국 기업들이고요. 뭐 상위 기업 다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음극재 같은 경우는 상위 5개, 6개 기업이 모두 중국 기업들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포스코 퓨처엠 정도만 점유율이 한 4%에 불과하게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 같은 쪽이 이제 이쪽 소재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셀이나 소재 쪽 점유율 등을 이제 비교해서 한 종합 내용이 이제 아래쪽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시장 초기에 있는 이제 2차전지 산업 쪽은 이제 보시면은 상위 기업들 점유율 합계가 셀이 어떤 자동차나 소재 대비했을 때 셀 쪽은 상위 기업들 점유율 합계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셀 쪽은 이제 상위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셀 기업들이 어떤 다른 2차전지 소재 기업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2차전지 캐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쪽 그래프들, 이게 셀에 대한 기준인데요. 왼쪽 그래프가 이제 셀 기업들의 캐파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매년 적극적으로 좀 증설을 하다 보니까 캐파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파 증가 속도가 이제 셀의 수요 증가 속도마저도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동률이 매년 조금씩 저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이제 기업들 중에서 뭐 1위 CATL이나 뭐 BYD뿐만 아니라 뭐 EV 에너지나 뭐 CALB, 고션 같은 다른 2차전 중국 기업들도 증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파의 총량 자체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글로벌 캐파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 가격 어떤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가 2차전지 가격, 폐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차전지는 앞부분에 저희가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어떤 뭐 저가 소재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 기술이 발달하고 규모의 경제도 실현이 되고 하면서 점점 더 2차전지 가격이 매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하락을 통해서 그래야 이제 전기 자격도 저렴해지고 전기 자격이 저렴해져야 시장이 커져서 그걸 통해 또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OEM도 그렇고 2차전지 기업들도 그렇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많은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가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어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2차전지 가격 결정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가격은 이제 여러 가지 고려가 되긴 하지만 이제 주요 원재료인 니켈이나 코발트, 리튬 같은 이제 광물 시세와 연동이 되는 식으로 이제 가격이 나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주요 광물인 니켈, 코발트, 리튬, 망간, 알루미늄 등의 시세를 보시면 이제 이런 변동이 있는데요. 이 변동이 되는 부분을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는 식으로 협상을 해서
어떤 원재료 값이 올라더라도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 될 수 있게 hedging을 하는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게 지난 2022년입니다. 2차 전지는 지금까지 항상 매년 가격이 감소해 왔다가요. 지난 10년 중에 딱 한 번 가격이 상승했던 게 바로 2022년이었는데, 이때가 리튬 가격이 워낙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랐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급은 코로나 영향이 아직 좀 해소가 덜 됐고 공급 업체들이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서 리튬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리튬 가격이 오른 게 이제 2차 전지 판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유일하게 2022년에만 판가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차전지 업체들의 어떤 실적 혹은 이제 매출 등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이런 광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희 확인해야 되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 추이랑 그 다음에 주요 기업들의 어떤 기업들과 사업의 사업의 어떤 특성의 차이, 경쟁력 차이 등을 좀 비교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셀 기업들의 매출 수익성 비교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매출액이나 그리고 성장성이나 수익성 이런 측면에서 모두 이제 중국의 CATL이 가장 우수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ATL이 좀 수익성이 우수한 이유는요, 다른 이제 해외 기업들과 달리 중국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이제 효율성도 높고, 특히 이제 중국 내 워낙 이제 입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판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업스트림에 있는 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소재뿐만 아니라 광산 등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고, 리사이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등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어떤 수직 계열의 효과로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한 수익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게 CATL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파나소닉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자동차 전지뿐만 아니라 어떤 소형전지, IT용 제품 등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쪽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어서 어떤 수익성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후발주자이면서 주로 중대형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 SK온이나 CALB 같은 경우들이 매출액 성장 등은 되게 빠르지만 고정비 부담은 또 한편으로는 높아서 피어 대비했을 때 수익성은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내용에선 최근에 이 IRA의 어떤 효과를 좀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IRA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어떤 2차 전지 셀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 및 판매를 할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AMPC라고 해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내용인데요. 약 셀 기준으로 한 킬로와트 시당 $35 정도씩 모듈이 추가된다면 $10가 더 주어지는 식으로 이제 주고 있고, 이게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의 수익성을 크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국내 3사의 어떤 영업이익을 AMPC와 AMPC 이외로 이제 구분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미국 내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셀 등이 많아지다 보니까 AMPC 등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좀 최근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AMPC를 제외한 수익성 자체는 좀 떨어졌는데, AMPC를 많이 또 인식을 한 덕분에 수익성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MPC를 제외하면 적자이지만 AMPC를 통해서 어떤 수익성을 보전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AMPC를 통해서 수익성을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재 기업들 매출 수익성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셀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익성 자체가 높지가 않고 최근에 좀 많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영향이 셀보다는 소재 쪽에 좀 크고,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교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서 소재 쪽은 조금 셀보다는 유리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판가 경쟁들이 좀 어렵고요. 그럼 게다가 최근에 어떤 리튬 등 광물 가격 하락 영향 등이 또 겹쳐지면서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저하되는 원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분리막 쪽에 대해서는 보시면 샘코프 상해은첩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괜찮은 편인데, 이 분리막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고정비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 변동할 때 수익성이 굉장히 이제 변동이 큰 편인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22년 전에는 21년, 22년 때에는 가동이 잘 될 때는 수익성이 20% 이상씩 잘 나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떤
가동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포트폴리오 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표가 이제 주요 OEM들하고 셀 기업들의 공급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CATL이랑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고객 관계가 다각화가 잘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BYD나 CALB 같은 중국 업체들은 주로 중국 OEM들과 거래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일본과 한국계 기업들은 다른 글로벌 OEM들하고 거래를 하는 식으로 좀 공급 관계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국내 기업들은 이제 OEM들과 JV 관계도 많이 구축하고 있다는 게 좀 고객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개 기업이랑 JV를 하고 있고, SK온이나 삼성 SDI 등은 2개 기업과 JV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수주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운영 측면에서도 어떤 그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어떤 노하우 등도 공유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소재 기업들은 이제 주로 보통 한 셀 두세 개 정도 셀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를 해서 납품을 하고요. 국내 회사들은 이제 주로 국내 셀 기업과 거래를 하고 중국 소재 회사들은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하는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생산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쪽 그래프가 이제 주요 기업들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생산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CATL이나 BYD, CLB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생산지가 중국입니다. CATL 정도만 2021년부터 독일에 공장을 들어가서 약간의 비중이 있고요. BYD나 CLB는 다 중국에 생산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파나소닉, SK온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빨리 한 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었고요. 파나소닉이 미국, 그 다음에 삼성 SDI도 헝가리에 들어간 지가 한 7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헝가리에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글로벌 진출을 좀 빨리 하면서 글로벌 생산에 대한 노하우와 어떤 거점별 안정화 경험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앞서 있는데, 중국 기업들도 사실 이제 그 중국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2025년 후반 내지는 2026년부터 생산을 할 예정이고, CLB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ASC나 고션 등은 이미 유럽에 거점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에스볼트 등도 뭐 나올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현재로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경험이 앞서 있는 것이 맞지만 중국 기업들이 이제 거센 도전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서의 생산도 조금 경쟁이 좀 어떤 가열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제 해외 생산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일본 파나소닉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해외 생산에는 적어도 뭐 초기 한 2년 정도는 적자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적응도 하고 인력 관리 등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바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도 해외 생산을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어떤 성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서 버는 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해외 생산에 대해서도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한다든지 등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품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래쪽 내용이 이제 뭐 셀 기업별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설명해 드린 내용인데, 특징은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은 수요처별로 그리고 폼팩터별로 다각화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뭐 적어도 2개 이상의 수요처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어떤 폼팩터를 주로 대응을 합니다. 반면 이제 중국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조금 부족하지만 이 소재 측면에서 저가 소재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각화를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나 일본 기업이 이제 주로 3원계 제품을 썼지만 이제 중국 기업들이 LFP를 시작으로 해서 어떤 저가 경쟁을 확보한 상황에서 최근에 CATL 같은 경우에 나트륨 이온 전지도 뭐 체리 자동차에 공급을 하는 등 이제 좀 더 솔루션이 다각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중국 기업들의 특징이다라고도 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재무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셀 기업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국내 세계 회사 그리고 이제 중국의 뭐 CLB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워낙에 투자가 많다 보니까 이익 대비 투자가 많다 보니까 뭐 매년 차입금 부담이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씩 훼손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CATL 정도는 근데 워낙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무 비율을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고요. 파나소닉은 이제 배터리 사업 외에도 본원 사업이 이제 전자 사업 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서 좀 재무 안정성이 우수한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재 기업들 재무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국내 소재 회사들은요, 다 수익성이 최근에 좀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좀 증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차입금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소재 쪽은 중국 회사들조차도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회사들도 지금 다 재무 부담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에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정도만 이제 뭐 분리막 사업에도 본업인 화학 사업도 있고 좀 투자도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감안했을 때 단기 실적을 조금 전망을 해보면 2차전지 쪽이 앞부분에 설명드린 최근에 어떤 전기차 어떤 캐즘 성장이 이제 좀 둔화된 영향 때문에 가동률 등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익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북미의 신공장 가동하고 그게 이제 출하량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이제 IRA, AMPC 혜택이 늘어날 거고, 이런 부분 등 감안했을 때 셀 기업들이 소재 기업 대비했을 때는 수익성이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뭐 업황 자체가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가 됐고, 이로 인해서 고정비 부담 등이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뭐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2차전지 관련해서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어떤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 결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두 번째 임기를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게 되었는데요. 과거 바이든 정부 때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나중에 바뀌긴 했지만 내연기관 연비 정책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 등 때문에 전기차와 2차전지가 좀 산업을 촉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왼쪽 이 아래쪽 표에서 그러면서 이제 왼쪽 표 2차전지 관련 IRA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때 IRA에 두 가지 세액 공제가 현재 있습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청정 차량 세액 공제라고 해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7,500달러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전기차 판매를 촉진을 하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었고, 특히 이제 7,500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일정 비율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외 우려 집단이라고 해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 만든 제품이 이제 사용이 된다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까지도 되었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경쟁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들에게 굉장히 좀 우호적인 정책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세액 공제가 이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2차전지 업체들이 뭐 미국에서 2차전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때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약 킬로와트당 35달러가 주어지고, 이게 현재 그 영업이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이러한 IRA가 2차전지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정책이었었는데, 현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IRA에 대한 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후보 시절부터 이제 특히 청정 차량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최악의 경우 폐지가 되고, 그리고 일부 어떤 폐지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단서 조항 등을 달아서 이 수혜를 되게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지금 다들 이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2차전지 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책 관련해서 봐야 될 부분이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사실 2차전지 관련해서 관세 정책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 24년 6월에 발표해서 이제 9월에 이제 발효가 된 내용으로 대중국 관세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7.5%에서 25%로 올리는 관세 인상 조치를 해서 이게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좀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본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관세에 대해서는 아예 보편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또 관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 국내 기업들한테는 좀 불리한 영업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게 현재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IRA의 연장에서 이 AMPC라는 것도 어떤 공유에 대한 가능성, 그 고객사인 OEM들과 공유 가능성도 이제 리스크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00년 셀 기업들 중에 AMPC를 받는 기업이 국내 3사하고 일본의 파나소닉인데요. 이 중에 뭐 삼성 SDI는 셀 공장이 아직 없어서 AMPC가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데 주로 국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하고 SK온, 파나소닉이 AMPC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AMPC를 받는 것들을 약 절반 정도만 자기들의 영업이익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고객사한테 이제 공유를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수익을 쉐어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이제 전부 다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EM들도 적극적으로 계속 이제 AMPC에 대한 공유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AMPC가 일부 좀뭐 국내 기업들이 이제 수혜가 좀 축소가 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제 앞부분에 관세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이겠죠. 이 어떤 최근에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단 역내 공급망 강화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미국이 이제 바이든 때처럼 이제 관세 확대된 영향이 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중국 기업들도 그렇지만 국내 기업들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되는 제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제 관련 제품을 제조를 하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 이제 관세라는 게 부과되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중국 제품 사용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대체되는 이제 밸류체인을 또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조달 비용이나 뭐 투자비 그리고 뭐 제품의 개발 비용조차도 이제 증가할 수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불리한 환경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급망의 의존도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이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각 2차전지 밸류체인별로 했을 때 어떤 생산 규모로 상위 3개국의 비중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은 뭐 대부분 중국 비중이 엄청 높고요. 광물에 대해서도 광물 채굴 쪽은 뭐 흑연을 제외하면 중국의 비중이 높지 않지만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DR 콩고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칠레나 호주 그리고 니켈은 인도네시아 같이 특정 국가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상위 3개국가 비중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밸류체인에서 70% 이상이 3개국에 어떤 집중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최근에 어떤 뭐 관세를 포함해서 어떤 공급망 이제 변경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뭐 다른 어떤 공급망 변화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이런 모습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면 또 변경이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어떤 이슈 상황입니다. 이제 변경이 뭐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만 뭐 정말 쉽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각 공급망별 리드 타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튬이나 니켈 같은 광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새로운 광산을 어떤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할 때까지는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광물 뭐 정년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소재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공급망을 이제 변경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조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뭐 기존에 이제 뭐 중국 등 이제 좀 저렴한 지역에서 투자를 하다가 다른 유럽이나 북미 등에 투자를 한다면은 투자비 자체도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건축비가 증가하게 되고 뭐 규제된 비용이라든지 물류비도 증가할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공급망 재편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망을 이제 변경이 어느 정도 필요해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게 좀 2차 산업적 어떤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증설을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새로 진입하는 2차전지 업체들 많습니다. 국내와는 달리 중국은 굉장히
2차전지 셀 기업만 해도 50개 이상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은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기차용으로 2차전지가 탑재되는 양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보다도 2차전지 생산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서 생산량 대비 탑재량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공급 과잉은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의 수요 자체도 좋지 않은데, 이런 중국 기업들이 국내 중국 내 경쟁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해외 진출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공급 과잉이 중국에서 유럽이나 미국도 확대가 되고 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중국 공급 과잉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심화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결과는 결국 판가에 대한 부분이 있죠. 왼쪽 그래프가 이제 최근 월별로 중국의 2차전지 셀 가격의 시세 추이인데요. 물론 이제 주요 광물, 리튬이나 이런 어떤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연동돼서 판매 가격이 낮아지긴 합니다만, 기업들 간에 이제 공급이 이제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가격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판가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2차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좀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괜찮은 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CATL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판가가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수익성을 우수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추가적으로 판가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여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위험 요인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제 LFP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국내 기업들은 3원기를 주로 하고 중국 기업들은 주로 LFP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국내 기업들도 LFP를 많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ESS용을 시작을 해서 전기차용으로 확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르노 등 해서 LFP 관련 수주 등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LFP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려 등을 하는 목소리에서는 워낙 LFP가 가격이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LFP의 비중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이제 주요 솔루션이 3원기에서 LFP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3원기에 투자했던 여러 생산 설비라든지 기술적인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진부화가 되고 국내 기업들이 조금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우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 둘은 기술적으로 장단점이 좀 명확히 나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여전히 3원기가 LFP 대비 장점 등이 있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우수하고요. 출력 특성도 좋고, 특히 이제 겨울철에 저온 성능 같은 경우에는 LFP가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한번 사용하기에 LFP가 저렴하긴 하지만 이제 점점 리사이클, 재활용에 대한 어떤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점 고려했을 때는 LFP는 재활용에 대한 경제성이 낮고 3원기가 그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둘의 또 가격 격차는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워낙 그 전기차에 대해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의 시장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LFP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은 맞는데, 둘은 이제 서로 명확한 장단점이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에 적용됨에 있어서 저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LFP를 적용을 하고, 다른 세그먼트에서는 3원기에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둘은 이제 각각의 장점을 기반으로 시장을 좀 양분해 나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죠. 전기차가 어쩌면 지금 다시 성장성이 회복이 되어야 업황이 개선이 될 텐데, 지금 문제는 중국의 글로벌 전기차 성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성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중국은 사실은 근데 국내 기업들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왼쪽 그래프가 이제 중국의 2차전지 시장의 마켓시어인데요. 보시면 LG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2%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은 전부 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중국의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매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북미나 유럽,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시장 성장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 시장들은 최근에 다 성장률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많이 내려가 있고, 특히 유럽은 이제 오히려 역성장을 겪을 정도 성장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시 반등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이제 경쟁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성장성 등 측면에서 북미 시장이 어떤 데보다 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북미 시장이 잘 성장해야 되는 게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미나 유럽 등에서 왜 최근에 전기차가 판매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 앞부분에 그 가격이나 어떤 뭐 정책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 소비자들의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왼쪽 편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것이고, 오른쪽 편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이제 이유를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왼쪽 편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은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이제 전기차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꼽는 것이 비용과 가격을 꼽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대한 비중이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현재 전기차가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가 많아서 내연기관차보다도 저렴한 전기차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독일 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북미나 유럽에서도 전기차 가격이 충분히 저렴해져서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중국과 같이 다시 이제 캐즘을 극복하고 성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되겠는가? 전기차가 언제쯤 이제 내연기관차들이 비용적으로 우수해질까를 살펴보면요. 이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전기차의 비용 프리미엄, 그러니까 비용 격차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어, 이 시장별로 중국과 독일, 그 미국 시장별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중국 쪽을 보시면은 이미 소형차나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이미 저렴합니다. 이제 뭐 가로축은 이제 운행 연수인데, 뭐 운행을 오래 할수록 전기차가 당연히 유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유리해지지만, 뭐 당장 뭐 그렇지 않아도 1년만 해도 중국은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유리해지고, 중형차 정도도 뭐 한 7년에서 8년 이상 타면은 뭐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유리해지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전기차가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로서는 사실은 연료비, 유지비 등 고려했을 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지만, 대략적으로 한 2025년에서 2026년 이후 정도가 되면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가 등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자체가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가격 격차가 크다 보니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시장인데, 현재로서는 뭐 전기차 구매에서 이제 IRA 세액공제 7,500달러를 반영을 한다면 경제성이 독일과 유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한 2025년에서 2026년 이후가 된다면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구매 가격 자체가 유지비 같은 걸 다 빼고 구매 가격 자체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해지는 게 한 2027년 이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쯤 된다면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어떤 우수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판매 성장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기차 보급의 지원 요인으로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하나 있는데요. 왼쪽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뭐 글로벌 공용 충전기가 이제 매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꺾은 선 그래프가 이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인데, 뭐 어쨌든 매년 충전기에 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많이 늘고 있지만 충전기에 대한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 그 충전기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충전기가 그렇게 좀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대수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워낙 빨리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보시면은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가 속도가 좀 더 빠르죠. 그러니까 한 대당 많은 전기차가 이제 충전기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때문에 어떤 전기차 보급에 대한 어떤 저해 요인도 되고 있고요.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도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잘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독일이나 미국 대비했을 때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대수가 낮고요. 그래서 이제 충전에 대한 불편도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가 또 많이 팔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지만 이제 전기차 자체가 성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1회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도 증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에 들를 어떤 횟수 등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 충전 속도 자체도 줄어들고, 그다음 충전기 자체도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면 이제 이런 부분 충전에 대한 불편함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점 더 당연히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0지 쪽의 이제 이슈, 투자와의 속도입니다. 워낙 이쪽이 투자가 많은 사업입니다. 과거에도 투자가 굉장히 많았고 이거에는 가동률에 대한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래도 투자가 많더라도 워낙 전방 시장이 좀 빠르게 산업이 이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조금 지나면 가동률 회복을 할 수가 있는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전방 시장 자체가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캐펙스가 지금 들어가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갖고 가동률 자체가 만약 좀 낮아져 버리면 가동률이 다시 회복되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이 좀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이제 수요 성장 둔화되는 시기에는 이제 캐펙스가 증가하게 되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하기 위한 이제 기간이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최근 워낙 시장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2025년 이후에는 대부분 2차전지 기업들이 다 투자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캐펙 자체는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런 데서 좀 재무 위험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성장이나 이익 규모를 좀 상회하는 이제 투자가 지속된다면요,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저희 이제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신용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때 계열에 대한 지원 여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전지 기업들 중에 신용등급 부여한 곳이 7군데가 있고요. 근데 이 7군데가 대부분 다 지원 능력이 우수한 LG 계열, SK 계열, 포스코 계열, 코프로 계열 등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 부담이 사실은 개별 기업이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보다 조금 과한 부분도 있었지만, 계열의 어떤 지원 능력이나 지원 의지 등이 좀 반영이 되어서 저희 신용도를 좀 지지하는 쪽으로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각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개별 기업의 실적도 부진한 상태에서 이 투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져갖고 계열의 지원 여력 자체를 좀 상회하는 재무 부담이 누적이 된다면, 그때는 저희도 이제 신용도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신용등급 등을 부여를 해왔고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신용등급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전방의 전기차 산업이 시장이 워낙 확대가 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성장을 이제 가파르게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등급을 좀 몇 차례 상향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가 있었지만 최근으로만 본다면 최근에는 실적 자체도 과거 대비 좀 안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저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정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조금 후퇴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신증설을 투자 부담은 줄였다고는 하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주요 기업들의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좀 현재 상승해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각 기업들의 어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 등을 반영한 산업 환경의 변화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나 재무의 상황, 이런 것에 대한 미래 전망 등을 반영을 해서 적기에 좀 신용도를 좀 반영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산업의 현황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전방의 전기차 시장이 아무래도 좀 유럽과 북미의 정책적인 좀 지원 등이 좀 감소되고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좀 성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중국 기업들이 증설을 확대하고 공급 과잉도 좀 심화가 되고 하면서 중국 공급 과잉이 유럽이나 북미 등으로 확대가 되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가동률도 좀 빠르게 저하되고, 이런 게 좀 2차전지 산업의 어떤 당면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도 좀 이제 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면은 국내 기업들의 사업 경쟁력 자체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셀 기업들이 소재 기업들에 비했을 때 사업 기반은 좀 안정적인 편이고요. 좀 산업 전체적으로 업황이 좀 저하되면서 수익성도 안 좋긴 합니다만, 북미 좀 신규 공장 가동이 된다면 셀 기업들은 IRA 세액공제 등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재 기업 대비했을 때는 수익성 자체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저희 최근에 이슈 등이 좀 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의 이제 앞으로 정책
전기차 관련 그리고 배터리 관련 정책적인 방향성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두 번째 출범을 하고 나서 이제 이 IRA에 대해서 어떠한 좀 지원이 축소나 뭐 이런 거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관세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비용적인 부담이 반영이 된다면 또 이제 2차전지 업황 측면에서는 좀 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중국 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진출로 경쟁 강도가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어떤 실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증설 부담으로 인해서 재무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최근 2차전지 기업들의 신용도 하향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차전지 산업의 현황이랑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의 어떤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최근의 이슈 등이 이제 어떻게 좀 이제 전개돼 나갈지 등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이걸 통해 적극적으로 뭐 이제 적기에 신용도를 좀 반영을 해 나갈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일 책임연구원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부진한데 2025년에도 주요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지속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2차전지 업황이 저조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근거로는 첫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개선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일몰된 이후로 전기차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여러 성능도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분명 수요가 증가하기는 할 텐데 보조금이 없이는 전기차 가격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 성장이 다시 좀 과거처럼 빠른 수준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부진한 업황을 전망하는 이유는 미국의 어떤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정책들이 좀 비우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함에 따라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 등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리업들의 수익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AMPC 또한 축소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보편 관세가 만약 적용된다면 미국 외에서 생산해서 공급해왔던 주요 소재들에 다 관세가 부과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과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점도 좀 부진한 업황을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 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고체 전지가 언제쯤 상용화될지, 상용화될 경우 2차 전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시점은 상용화라는 정의를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용화를 일단 전기차에 적용돼서 출시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라고 보면은 그때는 이제 2차전지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주로 발표하는 타이밍이 약 2027년 정도입니다. 즉 2027년부터는 전고체 전지가 적용되어 있는 자동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용화가 단순히 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대중 제품에 좀 적용되는 때로 한정해 본다면 이보다 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고체 전지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중 상용화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격입니다. 지금 전고체 전지 가격이 일반 이제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가격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리튬이온 전지 가격이 부담돼서 이제 전기차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체 전지가 적용된 전기차는 가격이 더 높아서 이제 내연기관차와는 경쟁이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프리미엄 모델, 굉장히 비싼 전기차 모델에만 이제 전고체 전지가 좀 탑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반 모델에 탑재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고체전지가 매년 가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기가 약 2030년에서 2033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쯤부터는 이제 리튬이온 전지랑 경쟁할 수 있는 대중 전기차 모델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기술로서 좀 리튬이온 전지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대체제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데에서는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상용화가 됨으로써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점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발표자인 박종일 책임연구원 또는 ISC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나이스 시험평가 교육 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나이스 시험평가 교육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